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해볼 거냐 하면 사회문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과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탐구 절차,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처음에 나오는 이 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이 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수행평가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양적 연구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교과서로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21쪽에 해당됩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윤리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개방적인 태도예요. 개방적인 태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어떠한 주장이라도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야, 가설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개방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이런 지적 같은 것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는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그 방법이 객관적이었나요? 뭐 분석할 때 이런 방법을 쓰셨는데 이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짜증났거든. 나의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구해왔더니 지금 그 연구를 어플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도 다 보고 계신데 되게 짜증났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고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점수도 잘 나왔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사실 피드백이 나온 부분이 좀 결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반영하고 잘 고쳐가지고 점수를 좀 잘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연구나 내 주장이 확실한 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고칠 줄 알아야 보다 완성된 틀린 게 없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지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무슨 태도죠? 여기 나오는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객관적인 태도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만 관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연구를 하겠다, 뭔가를 잘 알아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는 내가 뭔가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어려운 이유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연구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가 분명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럼 이제 나는 제3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뭔가 더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정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 여러분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알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설을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지구가 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지구는 완전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게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뭔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연구를 진행을 했겠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 가치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사실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말은 어떻게 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거는 연구자가 어떤 문제를 탐구하거나 이해를 할 때 그 시대 아니면 문제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맥락, 그다음에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사회 문제가 인구 증가라는 사회 현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현대의 중국을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게 굉장한 악덕이자 좋지 않은 거였어요. 사회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아이만 낳게 하는 정책, 한 아이만 호적에 올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키우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사회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대 국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국가에서는 인구가 즉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것이 전혀 사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고대 국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의 중국에서 막 사람 인구 증가하지 마. 인구 증가하는 건 사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거겠죠. 사람이 늘면 좋은 거지. 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시대나 사회적 맥락 이런 거를 고려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사회문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성찰적인 태도예요. 성찰적인 태도란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끝냈더라도 내 연구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윤리적인 태도이거든요. 윤리적인 태도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과학자, 이제 연구자가 지켜야 될 연구 윤리를 지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가 대표적인 거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연구 대상자를 조사에 참여시키기 전에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에 참여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해줘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나 연구 결과 이런 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돼서는 안 되고 또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연구하는 도중에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도 모두 이 윤리적 태도에 포함이 된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한번 추가해봤어요. 이거랑 관련해서는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요. 과학적 태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속도가 굉장히 빨라.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 대해서 질적 연구 분석해보기가 아닌데 잘못 썼네. 하필 또 이걸 이렇게 잘못 쓰네. 자,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탐구 절차,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게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를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지금 대충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막 확실하게 완벽하게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 또는 관심사랑 관련된
연구 논문을 한 편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을 골라서 분석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양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 이렇게 배워볼 건데 여기서 교과서는 어디에 해당되냐? 페이지 23쪽에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23쪽 해당되고요. 선생님이 수업해준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특히 뒤에 나오는 양적 연구 탐구 사례, 질적 연구 탐구 사례 이런 걸 탐구 사례를 진짜 읽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 가볍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적 연구, 양적 연구가 뭐냐? 까만색 싫은데? 자, 양적 연구가 뭐냐? 양적 연구란 어떤 연구라고 볼 수 있냐면 사회현상을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관찰해서 변인들 간의 규칙성과 법칙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예요. 먼저 어떤 느낌인지만 먼저 볼게요. 자, 양적 연구의 예시가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는 연구가 예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독립변인이고 이게 종속변인이죠. X가 되면 Y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딱딱딱 드러나고 정밀하게 드러나는 분명한 연구를 의미하고요. 질적인 연구다라면 조금 반대가 됩니다. 얘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인식이라고 나오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그런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연구자가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탐구하기로 이게 아니군요,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말실수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대두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어떤 경험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 중독 원인과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인식들을 한번 가설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이런 인식, 사회 현상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알아봤고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나와요. 양적 연구의 특징은 일단 기본 전제가 이래. 사회현상이랑 자연현상은 비슷하다. 그래서 자연현상 우리 과학 시간에 실험하듯이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을 하듯이 사회현상도 완벽하게 통제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현상 역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자, 우리 그럼 이 질적 연구는 어떨까요?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볼까요? 아니죠.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걔네들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랑 달라. 딱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보거든. 아무튼 양적 연구는 유사하다고 보고 방법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종속 변수는 뭘까요? 요거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인터넷 이용 시간이고요. 비만율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밤이라서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고요. 인터넷 이용 시간, 비만율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연구를 양적 연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객관적이다. 사회현상은 객관적이라고 보고 변인들 간의 규칙, 법칙 이런 걸 설명하고 또 일반화하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변인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하고요. 객관적인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 현상 안에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좀 더 떨어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외부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지법, 실험법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질문지는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거를 연구 대상자들이 작성하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실험법은 실험하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떠한 수치를 만들고 측정을 하고 이걸 정확하게 계량화를 할 수 있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단점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를 위주로 딱딱딱 수치가 나오는 걸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심층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인간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수령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답니다.